서울고등법원 형사삼부 법정.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법정을 갈랐다. 방청석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에도 피고인의 절규에도 내 얼굴엔 어떤 미동도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철의 여인, AI 판사라 불렀다. 감정이라는 변수를 완벽히 배제한 채 오직 법리와 증거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존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서윤. 그것이 지금의 나였다. 그 견고했던 나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그날 오후였다.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상아색 봉투에 담긴 한 통의 초대장. 기계처럼 움직이던 내 손이 순간 멈칫했다. 은모여고 총동창회에 초대합니다. 라는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은모여고. 그 이름은 내 기억 가장 깊숙한 곳에 봉인해둔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를 여는 순간 17살의 최서윤이 잿빛 교복을 입고 뛰쳐나왔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그림자 같은 소녀. 복도, 교실, 시끄러운 식당. 어디에서나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윤아린과 그녀를 추종하는 무리, 정시아, 박소미, 김유진, 백지아, 최은비 등은 나는 투명 인간이거나 혹은 살아있는 장난감이었다. 그들은 내 식판을 보란 듯이 엎었고 낡은 내 신발을 비웃으며 복도 한가운데 던져버렸다.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윤아린이 있었다. 눈부신 미소와 함께 가장 잔인한 말을 뱉어내던 아이. 서윤아, 냄새나. 너 같은 애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그냥 없는 게 모두를 위해 좋지 않아? 그 말은 웃음소리와 함께 내 심장에 박힌 파편이 되어 18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찔렀다. 나는 법전을 무기 삼아 싸웠다. 잠을 줄이고 밥을 걸렀다. 성공만이 유일하고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법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복을 입었다. 하지만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세월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욱신거리는 과거의 상처 위로 윤아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참석할 것인가? 그들의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찬 얼굴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내게 있는가? 창밖으로 모이는 서울의 빌딩 숲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초대장을 구겨버리려던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승리다. 18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그늘 아래 숨었다는 패배자인을 인정하는 꼴이다. 내가 약한가? 나는 책상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아니, 나는 최서윤이다. 결심이 서자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동창회에 갈 것이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과거의 망령을 내 손으로 직접 처형하기 위해서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순백의 실크드레스를 꺼냈다. 흰색은 결백과 순수의 상징이지만 그날 나에게 흰색은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강인함과 차가운 심판의 색이었다. 동창회가 열리는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은 허영과 과시로 가득 차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향수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흘러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속에서 나는 테이블에 여왕처럼 앉아있는 윤아린을 발견했다. 세월은 그녀에게 더 짙은 화장과 값비싼 보석을 주었을 뿐 그 오만한 눈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최소윤 아니니? 아직도 그렇게 그늘 속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었어?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과거와 똑같은 역할 분담. 정시아가 거들었다. 옷은 사람답게 입었네. 근데 서윤아, 이런 데는 처음이지. 물이라도 함부로 마시면 안 돼. 한 잔에 10만 원이거든. 과거의 장면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법정에서 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빈자리에 앉았다. 내면에서는 분노의 용암이 들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호수였다. 그들의 조롱은 오히려 내 결심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뿐이었다. 그때
유나린이 보란듯이 일어나 레드와인 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서윤아, 옛날 생각나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축하주는 한 잔 해야지. 그녀의 미소에는 끈적한 독이 묻어 있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내 순백의 드레스를 붉게 물들였다. 마치 피처럼. 잠시의 정적을 깬 것은 정시아와 박소미의 천박한 폭소였다. 와, 대박. 역시 할인이는 죽지 않았어. 흰 옷에 와인이라니 완벽한 그림 아냐?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내 귀를 찔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붉은 와인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 망가진 드레스. 그 모든 굴욕 속에서 나는 오직 차가운 눈으로 유나린을 응시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법관의 이성이 아닌 상처 입은 짐승의 분노가.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잘 차려입은 한 남자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유나린의 남편이자 서울중앙지검에 떠오르는 에이스 김도현 검사였다. 그는 아내를 향해 걸어오다 와인을 뒤집어 쓴 채 얼음처럼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의심했다. 최소연 부장님?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에 레스토랑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쨍그랑! 유나린의 손에서 와인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바닥에 쏟아진 와인이 깨진 유리 파편 사이로 마치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정시아와 박소미를 비롯한 무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김도연 검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아내를 향해 맹수처럼 돌아섰다. 여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따위 짓을 벌여. 유나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방금 모욕한 그늘 속의 유령이 남편조차 쩔쩔매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핵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서윤이라는 사실을. 김도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할인,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유나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결국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녀를 따라 정시아, 박소미, 그리고 나머지 무리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릎을 꿇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비굴한 사과가 레스토랑을 채웠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나직히 물었다. 그 사과, 진심이니?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저들의 사과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 절대 권력 앞에서 터져나온 본능적인 공포의 발현일 뿐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배경과 지위로 판단하지 마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레스토랑 전체를 지배했다. 나는 김도연 검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내 교육 똑바로 시키는 게 좋을 거다. 검사 체면이 있지.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붉게 물든 드레스를 입은 채 나는 여왕처럼 당당히 레스토랑을 걸어 나왔다. 내 뒤로 남겨진 것은 공포와 혼돈,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심판의 서구였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와인에 젖은 드레스를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의식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내 손가락은 차갑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단연 고윤아린이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아르테 갤러리는 미술계의 신데렐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이 깨끗할 리가 없었다. 나는 법조계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의심 정황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익명으로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했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단독, 아르테 갤러리 버액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착수. 뉴스를 보면서 창백하게 질려가는 윤아린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다. 남편인 김도연 검사는 아내의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만으로도 치명적인 커리어 위기를 맞게 될 터였다. 나는 이것을 복수라 부르지 않았다. 이것은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육이다. 오만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세상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것. 윤아린, 너를 위한 첫 번째 교육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두 번째 교육의 대상은 박소미였다. 그녀는 동창회 내내 딸 이지민이 국제환경포럼에서 대상을 받아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했다며 목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허영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법조인 자녀들의 스펙 비리를 조사하며 입수했던 리스트에 이지민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딸이 수상했다는 포럼의 실체와 논문의 대필 정황, 그리고 입학 과정의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영향력 있는 교육 전문 기자에게 넘겼다. 타이밍은 완벽했다. 박소미가 딸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VVIP들을 초대한 파티가 열리던 바로 그날 저녁, 인터넷 뉴스 속보가 터져나왔다. 충격, 단독. 가짜 스펙으로 아이비리그 합격? 이지민 양 논문 대필 및 허위 수상 경력 의혹.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축하의 말은 수군거림으로 변했고 부러움의 시선은 경멸로 바뀌었다. 박소미는 딸의 원망 어린 절규와 사회의 차가운 비난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지민의 입학은 당연히 보류되었고 박소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자부심의 탑은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공포에 질린 무리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세 번째와 네 번째 교육은 한 번에 이루어졌다. 정씨아의 남편이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 스터디포레의 악명 높은 불공정 계약과 갑질은 어깨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나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백지아의 남편이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뇌물로 무마했다는 첩보를 경찰청 내부 감찰과에 넘겼다. 결과는 신속하고 파괴적이었다.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자 스터디포레의 주가는 폭락했고 정씨아의 남편은 파산 위기에 몰려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그녀가 자랑하던 SNS 속 화려한 삶은 산산조각났다. 백자의 남편은 즉시 구속되었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다. 그들의 오만과 폭력은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가릴 수 없는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갔다. 김유진의 대필 사업과 최은비의 기부금 횡령 역시 내 손을 떠난 정보가 되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갔다. 그들은 사회적 명성을 잃고 철저히 매장당했다. 과거 나를 짓밟았던 6개의 그림자가 하나씩 힘없이 쓰러져갔다. 마지막은 다시 윤아린이었다. 탈세 혐의와 별개로 동창회에서 나에게 와인을 부었던 폭행 사건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남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었다. 그 배구에 내가 있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법정. 그러나 이번엔 내가 심판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윤아린은 과거의 오만함은 언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결국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판결은 중요하지 않았다.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명예와 자존심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홀로 집무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18년간 나를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들이 비로소 사라지고 없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다. 인과 응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가르쳐준 것뿐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도연 검사였다.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공허했다. 제 아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일까지 모두 부장님이 하신 겁니까?
나는 침묵했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역시 그랬군요. 사실 아르테 갈러리 내사는 제가 맡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부장님 때문에 제 커리어는 지켰지만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김 검사,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는 때로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당신은 당신의 것을 지켰을 뿐이야. 전화를 끊었다. 이제 내 마음속에는 어떤 분노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고요함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과거는 끝났다. 이제 정의의 아침이 온다. 나는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의 심판은 끝났다.